이지혜의 시네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많은 문화 예술 영역을 좀 살펴보면 네. 뭐 도서 시장도 그렇고 영화 시장도 그렇고 네. 되게 오래전부터 되게 어렵다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 또 하나의 원인은 약간 쏠림 현상 같은 게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맞아요. 영화도 그렇죠. 네. 진짜 많은데 굉장히 극소수의 영화만 관람객이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영화 산업 자체도 위기를 맞고 소수의 성공하는 영화들의 이제 성공 모델을 다수의 이제 영화들이 따라가려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네. 영화 편수 자체는 줄었는데 좀 비슷비슷한 영화들만 나온다라고 이제 관객분들이 생각하시기도 쉽고 네. 또 천만 영화가 나와도 개봉조차 못하고 이제 바로 뭐 OTT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OTT에도 들어가는 것도 정말 큰 경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못한 영화들이 많아서 관객을 만날 수 없는 영화들도 많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죠. 네. 아니 그럼 제작을 하고 개봉관을 잡고 개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뭐 올려진 지 일주일 안쪽으로 이렇게 그쵸. 사라진 영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개봉 한 주에 사실 걸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아예 개봉 한 걸리지도 주에 않는 작품이 네, 훨씬 네. 많다는 거예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작품들도 여전히 너무 많고요. 네. 몇 년째. 네. 그 사실 OTT에 가는 것이 사실 극장에 걸리는 것보다 많은 관객과 만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제작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OTT에 가는 것도 경쟁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관객들과 연결되기가 정말 어렵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이것은 저도 이제 좀 책 시장에도 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독자들이 또 관객들이 네. 책을 보고 영화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영화계 내에서 되게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죠. 일단 대중상업 영화를 제외하고 특히 독립영화, 인디 영화 쪽으로 내려가면 관객들과 만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뭐 지원을 하는 개봉 관련한 사업이 있고 네.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들에게 이득이 돌아가고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창작도 가능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다음 작품이 나오게 되는 네, 거죠. 모든 지원 산업이 창작 지원에만 이제 몰두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창작자들의 생활이 담보되지 않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데뷔작을 내놓고 두 번째 작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얘기하는 게 창작자들의 생활 지원을 먼저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네. 사람이 살아야 예술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지원이 강화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를 국회로. 자, 이번 주도 신작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개봉작 중에 어떤 작품 골라오셨을까요? 네, 이제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들은 제가 나름대로 테마를 정해봤어요. 네. 이제 소녀의 세계라는 테마를 소녀의 세계. 정해봤는데요. 그 소녀들이 주인공? 나옵니다. 네, 네. 두 편의 영화를 골라왔는데요. 첫 번째 영화는 영화 슈퍼걸이에요. 거리잖아요, 네. 제목부터. 네. 대단한 거리죠. 이 슈퍼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슈퍼맨. 네. 슈퍼맨의 사촌이에요. 그래서 슈퍼맨이 이제 자신의 행성이 멸망하기 전에 지구로 보내져서 양부모들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굉장히 희망적인 이제 청년으로 자랐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에 슈퍼걸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더 커요. 왜냐하면 본인이 행성이 이제 크립토 행성이 멸망하는 것을 다 눈으로 지켜본 뒤에 탈출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관적이죠. 디스토피아다 완전히. 네, 슈퍼맨과는 다르죠. 그래서 일종의 안티 히어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매일같이 이제 술과 클럽을 전전하면서 네. 폐인처럼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인생의 목표도 없고 슈퍼맨처럼 인류를 위한다는 마음도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족이 몰살당한 것을 복수하려는 한 소녀를 만나면서 같이 이제 우주를 모험하면서
본인이 가지게 된 어떤 소신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성장을 통해서 쌓아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슈퍼걸이 되어가는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슈퍼걸이라 할 수 없는 삶을 살던 한 소녀의 느낌으로 그쵸. 등장을 하다가 네. 점점 원래 그 슈퍼맨 그 패밀리 계열의 네. 인류 구원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렇죠. 그런 일종의 성장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이 슈퍼걸 역할을 맡은 배우가 밀리 엘콕이라는 배우인데 네. 아무래도 슈퍼걸이다 보니까 네. 정말 뭐 매일같이 스턴트 팀한테 훈련을 받았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 네. 보통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에 캐스팅 되면 홍보 기사가 이제 쫙 나오는데 대부분 훈련을 몇 시간 받았다. 몸이 어떻게 달라졌다. 네. 이런 기사일 정도로 강도가 세기로도 유명을 하죠. 네, 그래서 네. 이번 밀리 앤콕 같은 경우에도 뭐 촬영 시작되기 2달 전부터 매일 2시간씩 뭐 스타트 팀과 훈련을 하고 촬영하는 중간에도 계속 매일매일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몸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영화 내에서 아마 파괴력이 있는 액션 장면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영화 크루엘라의 크레이그 질레스피 감독이 이번 영화의 감독이에요. 네. 그래서 강렬한 여성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크루엘라에서처럼 그러니까 안티히어로적인 측면이 돋보이는 이번 슈퍼걸 역시도 굉장히 좀 강렬하게 연출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오히려 반전이 있기 때문에 이 슈퍼걸이 얼마나 더 슈퍼가 되는지 약간 기대하면서 맞아요. 보는 맛이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진짜 이런 영화를 예를 들면 제안을 받은 배우들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겠네요. 맞아요. 지금은 연기파의 이미지로 사실 처음 연기를 시작했던 브리 라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블 유니버스에 편입되면서 훈련 과정을 이제 회상을 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이 정말 많았다라고 그럴 것 해요. 같아요. 근데 네. 모든 배우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더 기대감이 상승하죠. 그렇죠. 얼마나 했을까. 네. 자, 이 영화 안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우주의 세계관을 구축했다고 하던데 네. 뭐 어떤 형식으로 보여질까요? 이 영화가 DC 유니버스의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린 두 번째 영화예요. DC라고 하면 뭐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같은 히어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전에 계속 시리즈가 나왔죠. 근데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DC 유니버스를 이제 이끌어간 제임스 건이 슈퍼맨을 이미 앞서 내놨고 네. 거기에서도 이제 슈퍼걸이 잠깐 등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된 DC 유니버스를 설명하는데 안성맞춤인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세계 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세계들을 누비는 이제 웜월버스 같은 것들이 등장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시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세계들이 동시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영화는 CG가 많이 중심이 그렇죠. 될 거라고 예상하기가 네. 쉽잖아요. 근데 네. 제임스 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실물 크리처를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모든 걸 좀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걸 좋아하는 감독이라서 실물 크리처를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었다라고 네. 하고요. 특히 또 흥미로운 것은 이 DC 유니버스 이전에 아쿠아맨에서 이제 아쿠아맨을 연기했던 제이슨 모모아가 이번 영화에서는 빌런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DC 유니버스에서는 이제 악당으로 등장하는데 이런 캐스팅이 이런 슈퍼히어로물에서는 거의 없는 캐스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이슨 모모아가 연기할 빌런도 얼마나 탁월하길래 다른 이미지로 캐스팅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기대를 높이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영화는 이제 굉장히 큰 스크린에서 봐야 네. 좀 더 맛이 사는 그런 그쵸.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신작 아까 그 테마를 소녀들의 세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영화 네. 짝사랑 세계이네요. 네. 예. 제목부터 귀엽죠. 네. 짝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잘 안 하게 되는 행위잖아요. 큰일 나죠. 네, 어떻게 보면 소녀들의 특권 그렇죠.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은 3명의 소녀들이에요. 3명의 소녀들이 이제 12년째 같이 살면서 같이 밥도 해먹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20살이 넘었어요. 네. 근데 이 소녀들은 사실 네. 죽은 상태예요. 어렸을 적 사고로
다 같이 이제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었는데 이 세 명 모두요? 네.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영화 속에서 빨리 등장하는 이야기라서 반전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갑자기 영혼이라고 하니까. 네. 이들이 이제 영혼 상태로 계속 12년째 살아가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처럼. 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보는 사람에게, 보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면 다시 원래 세상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소녀들이 다시 한번 이제 살아있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조금 약간 판타지 같네요. 네, 판타지죠. 네. 네.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뭔가 못내 그립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이게 되게 특이하게 라디오라는 되게 올드 매체라고 맞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지만 정감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지금 라디오에서 하고 있지만 그걸 매개로 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설정이 되게 좋네요. 낭만이 있네요. 이승과 저승하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 이제 넘나들 수 없는 차원의 벽처럼 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의 컨셉이 독특해요. 네. 이승과 저승은 하나예요. 세상은 하나인데 그 안에 여러 레이어가 있어서 산 자는 죽은 자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함께 그냥 보통 평범한 이제 일본의 도시에서 다 같이 살아가는데 산 사람들은 이들을 그냥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영화의 컨셉이 독특한 것이 사람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가 대전제예요. 소립자 상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립자와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면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이 영화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과학적이기도 한데 어쨌든 사람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 명제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영화죠. 네. 과학적이고 철학적이네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영화의 감독과 각본을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맡아서 또 화제가 됐다면서요. 네. 아마 일본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이 작가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어요. 사카모토 유지가 각본을 맡았는데요.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드라마 최고의 이혼, 마더, 카르텔처럼 흥행과 비평 양쪽을 모두 다 사로잡는 수작을 많이 내놓은 작가예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2023년에 개봉한 영화 괴물을 통해서 칸 여과제에서 각본상까지 수상하면서 현재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감독 역시도 이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일본의 그 최리성 멜로 영화의 어떤 신기원을 이룬 작품이죠. 그렇죠. 이 작품을 연출한 도이 노부히로 감독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소녀의 감성, 그 결을 잘 살렸을지가 예상이 되실 겁니다. 네, 제목부터가 아주 러블리한 짝사랑 세계. 그리고 그 전에 소개해 주신 영화는 에너지가 정말 폭발할 것 같은 영화 슈퍼걸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영화 또 만나볼까요? 어떤 작품이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는요. 이번 주가 마침 서울국제도서전 주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4일부터 시작해서 28일까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영화를 한번 꼽아봤어요. 그 얘기는 이제 도서 원작이 아니라 그냥 영화 내에서 책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소재도 중요하고 도서 원작도 있어요. 네, 그래서 84번가의 연인이라는 영화인데요. 1987년에 개봉했으니까 뭐 고전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캐스팅이 화려합니다. 누가 나오나요? 앤 벤크로프트와 함께 안소니 홉킨스, 주디 덴치, 주디 덴치 이런 배우들의 젊은 시절 기대돼요. 만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재미도 있어요. 여기 내용은 책이 중요한 영화인 만큼 주인공이 작가예요. 근데 성공하지 못해서 가난해요. 그런데 독서광이에요. 그래서 비싼 책을 읽고 싶어요. 희귀본이나 고전 소설을 읽고 싶은데 요때 이제 1940년대 후반 50년대 초반의 뉴욕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고전 문학책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비싸고. 그래서 고전을 좀 싸게 사보려고 영국에 있는 이제 중고 책방에 편지를 보내요. 내가 이러한 책을 사고 있는데 얼마 이상은 안 돼. 또 그 아래로 구할 수 있으면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편지를 써요. 미국에서, 영국으로. 한참 이제 뒤에 이제 그 서점에서는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거죠. 서점 직원인 안소니 홉킨스가 연기한 프랭크가 헬렌의 편지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알아본 거죠. 정말 얼마나 책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오랜 시간 20년에 걸치는 세월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와, 편지, 네. 서점,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낭만적인 소재들입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84번가의 연인 OST 가운데 조지 펜튼 작곡의 곡입니다. 필그리미지 헬렌 앤 프랭크. 영화 84번가의 연인 OST 가운데 조지 펜튼 작곡의 필그리미지 헬렌 앤 프랭크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어요. 자, 84번가의 연인을 이번 주에 영화로 골라주셨는데 이 제목을 보면 84 체링 크로스 로드 네. 원제가 네네. 네. 실제로 영국에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네. 실제 이 중고 서점 마크스 서점의 주소이고요. 네.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남아있지 않죠. 지금은 구글 지도로 확인해 봤는데 네. M사 햄버거 가게가 아이고야. 있더라고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남아있지 않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책을 원작으로 두고 있는 영화라고 했잖아요. 네. 이 책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회고록이에요. 그렇군요. 이 실제 영화의 주인공인 헬렌이 작가인데 본인이 직접 영국에 있는 서점의 직원과 주고받았던 편지를 토대로 회고록을 썼어요. 네. 그게 이제 화제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영화, 뭐 드라마, 연극 이렇게 등장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헬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16년에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평생을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작가로 굉장히 고군분투했는데 정작 헬레인을 유명하게 만든 건 시나리오가 아니라 바로 이 체링 크로스 84번지라는 회고록이에요. 그 마크스 서점의 프랭크와 20년간 나눈 이 편지를 책으로 낸 건데요.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책 수입으로 번 돈으로 비로소 이제 런던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동안은 20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도 런던에 가지 못한 거예요. 너무 가서 만나고 싶었는데 계속 경제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가지 못했고 이제 마침내 이제 책이 런던에서도 발간되고 많이 팔리게 되면서 영국에 갔고 그래서 그때 영국을 이제 돌아본 그 내용으로 또 마침내 런던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 다음 작품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런던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꼭 추천하는 책 중에 한 편인데 마침내 런던도 같이 읽어보시면 얼마나 헬레인이 런던에 가고 싶어 했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럼 헬렌이 그렇게 고대하던 영국 런던 여행을 떠나는데 실제로 그 서점 직원을 만납니까? 안타깝게도 20년간의 우정이잖아요. 네. 사망하게 돼요. 프랭크가 이제 병환으로. 네. 그래서 이미 런던에 갔을 때는 프랭크가 사망한 뒤였고 서점도 문을 닫으려는 찰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에 활발한 모습의 서점은 만나지 못해요. 하지만 20년 동안 이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가족들과도 이제 친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만나죠. 가족들을 만나서 이제 지난 날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포를 풀게 되죠. 그렇군요. 이게 참 정말 영화적인 어떤 설정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요즘에 그런 상황을 보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 책 주문하면 뭐 당일 배송으로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기 뭐 비행기 타고 열몇 시간을 가야 되는 나라에 있는 친구와도 그러니까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니까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정말 상상이 어려운데 만약에 그럼 영화 속에서는 뭐 이게 거리도 있고 지금 그 배경은 한 4, 50년대고 개봉이 지금 80년대인데 영화 속에는 그럼 어떻게 책 주문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오고 갈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네. 이 195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구하려면 편지를 바다 건너로 이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1949년 10월에 런던에 이제 이 마크스 서점에 헬레인이 편지를 보내요. 근데 답장과 함께 책이 이제 오는 것은 같은 해 11월인 거예요.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편지를 쓰고 주문한 책도 받기까지 한 달이나 걸린다라는 것은 사실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책이 문 앞에 와 있는 지금의 속도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게 짝이 없죠. 하지만 그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
헬레인은 본인이 원하는 그 책을 상상하고 또 상상하고 그리고 답장이 도착하기 전에 편지를 또 써요. 네. 아니, 다음 책 주문인가요? 그거는? 다음 책도 주문하고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책을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느리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뭔가를 즐기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의 시간을 들이면 더 깊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네. 헬레인을 보면 느낄 수가 있죠. 그래요. 우리한테는 너무 그 기다리는 마음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빨리 충족이 되니까. 맞아요. 기다릴 때 그 설렘. 그거 우리 삐삐 시대. 알죠? 공중전화 기다리고 막. 그죠? 얼마나 받아야 되는데 누굴까? 무슨 얘기일까? 막.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길요. 자, 헬렌과 프랭크가 이렇게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정신적 교감을 이어간다. 이 설정이 약간 네. 펜팔 같기도 하고 이래서 맞아요. 좀 흥미로운데 서로의 어떤 점에 끌렸을까요? 알지 못하는 그 신비로움일까요? 이 영화는 제목이 크게 잘못되어 있어요. 왜요? 연인이 아니거든요, 이 둘은. 아, 84번가의 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인이 아니에요. 네. 이 둘은 덕질 메이트예요. 오. 고전 문학에 사로잡혀 있는 이 덕질 메이트들끼리 서로를 알아본 것이죠. 네. 우리가 덕질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도 물론 즐겁지만 마음 맞는 친구, 같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대화가 엄청나게 풍성해집니다. 그렇죠. 풍부하고 네. 같이 콘서트도 보러 가고 같이 굿즈 하나 사서 그걸로 얘기를 밤새도록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헬레인과 프랭크는 주변에 그런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편지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알아본 거죠. 네. 너라면 나와 함께 이 고전 문학 덕질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서로를 알아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주문하고 그것을 보내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네. 친구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로 이들이 매니아냐면 헬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구하고 싶은 어려운 책을 런던에서 구해줬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책을 이제 포장된 책을 이제 풀어서 보더니 막 화를 내면서 편지를 막 써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네. 프랭크한테 막 따져요. 왜요? 왜 따지냐면 그 책을 포장한 종이가 헬레인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고서적의 파본인 거예요. 이제 파본이니까 쓸 수 없으니까 그걸 찢어서 이제 책을 포장해서 보내줬는데 네.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냐 막 대노해요. 근데 네. 프랭크는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그만큼 책을 아끼기 때문에 그걸 알아봐준 마음. 네, 알아봐준 마음에 더 한층 더 가까워지죠, 두 사람. 네.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질문도 들었습니다만, 네. 그래, 이제쯤은 이제 둘이 만나야 돼. 하지만 못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설정을 일부러 둔 어떤 효과? 기대감이 있을까요? 사실 일부러 두었다기보다는 원래 실화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간 거긴 한데 영화적인 효과로 본다면 사실 만나지 못해서 더 애틋하죠.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하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뻔할 수도 있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덕질 메이트들끼리도 어떤 캐릭터 해석 같은 것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면 파국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지 않고 좀 정제된 편지로 의견을 주고받았던 게 이들의 우정에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의견 일리도 있어요. 우리 왜 첫사랑을 만나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안 만나는 것이 훨씬 그럼요. 행복한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편지 내용? 네. 뭐 당연히 책 주문이니까 나는 이 고전의 뭐 이 서사 구조나 뭐 이런 것이 좋으니까 이걸 꼭 구해주십시오. 맞아요. 당연히 이런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네. 하는데 네. 실제로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 이러이러한 책을 구해주십시오. 그래서 구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책 이런 책에 관심 있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사무적이었는데 20여 년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본인이 사랑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 그러다가 가족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넓혀져 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점점 이제 추억이 쌓이는 거죠. 그 서로를 신뢰하고 이런 책을 사랑하는 나처럼 이런 덕질 메이트라면 네. 내가 이 안전한 영역이라고 느끼는 맞아요. 거겠죠. 나의 개인적인 서사를 이야기하더라도. 자, 편지를 통해서 이제 헬렌이란 작가는 미국에 있고 이 네. 서점은 영국에 있기 때문에 네. 당시의 영국과 미국의 상황도 좀 은연중에 드러날 것 같은데요. 네. 이때가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복구와 경제난에 시달리던 때죠. 그래서 막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헬렌은 뉴욕에 있잖아요. 네. 뉴욕은 너무 풍족하고 활기로워요. 그리고 카메라가 담는 뉴욕의 풍경은 알록달록하고 빛이 가득한데 런던은 생기가 없고 회색빛이에요. 네. 원래 런던이 회색빛이기도 하지만 네. 한층 더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드러나는 것이 장 보는 장면인데요. 헬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료품점에 가서 장을 보는데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 슈퍼였는데 거기 가면 막 이태리에서 수입된 프로슈토도 있고 네. 스위스에서 온 치즈도 있어요. 그리고 막 온갖 알록달록 예쁜 과일들, 채소들이 막 풍성하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이제 런던으로 가면 정육점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요. 네. 정육점인데 가게 안에는 고기가 몇 덩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급을 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게 뭐 소세지 몇 줄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당시 런던에는 모든 물자가 귀했지만 고기가 특히 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배급받는 고기가 한 집당 50g. 한 사람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집당 50g이고 네. 심지어 계란은 한 달에 1인당 한 개가 배급되었대요. 아유. 그러니까 런던 사람들은 고기 구경을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전후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던 네. 거네요. 그러면 뭔가 그 서점의 어떤 상황을 알게 되면 뭐 네. 도움도 있고 그런가요? 그럼요. 이 헬레인이 굉장히 좀 마음이 푸근한 네. 인물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음. 이제 자신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선물을 보내요. 이제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이제 고기, 햄 같은 통조림과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이때는 미국에서 뭔가를 책이 오는데도 한 달이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보내겠는데 네. 이때는 서신으로 유럽의 어떤 한 회사에 주문 목록을 적어서 보내면 유럽에서 각 나라로 유럽의 각국으로 그 식료품들을 보내주는 네. 그런 사업이 있었대요. 네, 왜냐하면 네. 워낙 지금 유럽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점의 직원과 가족들이 그 소포를 받고 안에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그냥 통조림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네. 다들 환호해요. 어. 너무 고기를 먹어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걸 받아들고 정말 크리스마스의 풍족함을 오랜만에 다 같이 느끼는 장면도 아주 따뜻하게 그려집니다. 이 장면도 되게 멋질 것 같고 그 네. 시대상을 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음향적 연출도 네. 또 꽤 훌륭하다면서요. 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영화의 대부분이 편지를 쓰거나 편지를 읽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쓸 때는 뭐 손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때 헬레인 같은 경우는 작가니까 지금은 작가의 상징이 이렇게 컴퓨터지만 이때는 타자기, 타닥타닥 이 타자를 두드리는 소리가 항상 나고요. ASMR이네요, 네. 진짜. 그리고 또 편지를 읽을 때는 배우들의 나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깔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영화이기도 하고 뉴욕이잖아요, 배경이 또. 그리고 헬레인의 집에는 굉장히 큰 창문이 늘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뉴욕의 바깥 소리가 늘 들려오는 거예요. 뭐 경적 소리라든지 사이렌 소리들, 뭐 아이들이 치는 고함 소리 이런 것들이 항상 잔잔하게 깔리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OTT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일상생활에서 저는 이런 영화들을 일상무비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집중해서 보지 않아도 틀어놓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영화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 영화가 딱 그렇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20년간 정서적 교감을 하는 네. 소설메이트이면서 우정을 네. 나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각자 좀 그런 경험은 있지 않으세요? 옛날에 혹시 좋아하는 네. 연예인이나 네. 아이돌이 있어서 막 펜팔 해보고 그런 적 있으세요? 기자님은? 저는 이렇게 팬레터를 써보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펜팔이 저희 학생 때는 되게 유행했어가지고 저는 일본에 한 여학생이랑 같이 펜팔을 했는데 사실 영어 공부에는 그렇게 도움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둘 다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기본 영어로. 네, 근데 그냥 그도 저도
뭔가 어떤 편지를 써서 외국에 보내서 그걸 가지고 외국에 있는 누군가와 소통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도 넣어서 보내고 네. 한참 편지를 주고받고 실제로 이제 자매 결혼을 맺었던 학생들이 한국에 이제 우리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때 정말 무슨 이산가족 상봉처럼 학교 전체가 막 다들 만나서 펜팔하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네. 막 얼싸안고 너무 인상적이었던 추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추억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자, 가장 좋아하는 장면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뭐 여러 개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네. 이지의 픽 네. 어떻습니까? 편지를 주고받고 앞서 말한 것처럼 선물도 이제 직원과 가족들이랑 선물도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프랭크와 헬레인만의 관계가 점점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서 사실 헬레인은 영화 마지막에 이제 비로소 런던에 갈 때까지 20년간 뉴욕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때는 사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헬레인은 답답해해요. 주변에 어디 외국 갔다 온 친구 있으면 만나서 어떻냐고 꼭 그 이야기를 청해 듣기도 할 정도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제 방 안에서 맨날 글만 쓰던 헬레인의 그 벽에 점점 사진이나 엽서가 늘어나져 가는 것들을 보여줘요. 네. 거기에는 이제 마크스 서점의 직원의 사진도 있고 프랭크의 아내의 엽서도 있고 또 프랭크의 아이들이 뭐 크리스마스 때 보낸 감사 편지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뉴욕에 늘 자신의 방 타자기 앞에서만 머물던 이 헬레인의 세계가 네. 이 편지를 통해서 점점 넓어졌고 그러니까 연결된 거죠. 연결되면서 사람들 사이의 결핍 같은 것들도 채워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메신저 하나로 지금 지구 어디든 연결되는 지금보다 오히려 어렵게 연결됐던 때에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연결들이 가능했던 건 아닐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데는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84번가의 연인을 소개해 주신 이유이기도 그럼요. 하겠네요. 자, 이지혜의 시네토크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신작 그리고 조금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데이빗 휴 존스 감독의 84번가의 연인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84 체링 크로스가를 지나가게 되면 나 대신 키스를 보내줘. 빚진 게 너무 많아. 84번가의 연인 속 대사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84번가의 연인 OST 가운데 Book of Love Poems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